세로토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뇌에서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얕은 수면에 머무르면 다음날 뇌는 과각성 상태로 시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이 쉽게 올라오죠. 약을 오래 드셨던 환자분이 음식을 줄이고 절반을 줄였더니 불안 증상이 훨씬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흔히 뇌화학물질 불균형이라고들 하나 원장님은 뇌장 대사까지 연결해서 본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기능의학적 해석의 확장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면 뇌 속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불안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뇌만 보는 게 아니라 뇌, 장, 대사까지 연결해서 본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불안을 설명할 때는 뇌 속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같은 약물들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정상 조절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로토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뇌에서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여러 대사 과정과 영양소 도움을 받아 세로토닌으로 전화되는 거죠. 즉,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의 뿌리가 장과 대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양 대사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나 비타민 B6, B12, 엽산 같은 게 부족하면 세로토닌 합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나 아연도 신경전달 물질의 안정성에 꼭 필요하죠. 그러니 불안을 단순히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까지 들어가야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영양 결핍, 호르몬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장내 염증이 세로토닌 경로를 방해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이 불안 증상과 연결된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능의학만의 해석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리해보면 약물치료는 당장의 신경전달 물질 농도를 바꿔서 증상을 완화해 주지만 그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부족하다면, 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면, 대사 과정이 막혀 있다면 계속 약을 써도 뿌리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뇌, 장, 대사 전체를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약을 최소화하거나 어떤 분들은 약 없이도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약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 최소 용량 유지를 지켜야 합니다. 불안을 단순히 뇌 속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접근이 좁아집니다.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훨씬 넓어지고 근본적인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약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것, 그것이 기능의학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으로 힘드시다면 뇌뿐만 아니라 장과 대사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안의 원인이 세로토닌 부족이라는 게 사실이면 약으로 치료 가능하지 않나요? 대사 호르몬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약물치료의 장점은 인정해야 됩니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뇌 안에서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고 신경세포 간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불안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급성기 불안이나 일상생활이 무너진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치료이기도 하죠. 정상 조절이라는 목적에서는 약이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은 세로토닌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지만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즉
원재료가 부족하면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합성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근본적으로는 계속 부족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죠. 기능의학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 때문에 트립토판 대사가 막혀 있진 않은가? 부신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신경전달 물질을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원인들을 검사로 확인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을 꼭 안 쓰더라도 혹은 최소 용량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약물치료는 불안을 빠르게 낮추고 내 안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는 응급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능의학 접근은 세로토닌의 재료와 대사를 정상화하고 호르몬과 장 건강까지 조율하는 근본 원인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이 정답은 아니죠. 급성기에는 약물이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능의학 접근이 재발을 막고 삶의 질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둘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단순히 세로토닌 부족만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세로토닌이 부족해졌는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물은 빠른 안정에 도움이 되고 기능의학은 뿌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현대인 불안이 늘어난 게 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라고 보시나요? 요즘 불안하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뇌가 문제인가? 내가 유난히 예민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현대인의 불안은 중요한 원인이 뇌 자체보다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단 음식을 드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결국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내 불안은 뇌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 불안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이죠. 현대인은 피곤하다 보니 커피를 과하게 마십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불안을 악화시키고 알코올은 잠시 진정 효과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트려서 불안을 더 키워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생활 속 불안 유발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패턴이죠. 뇌는 자는 동안 회복하고 불안과 관련된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얕은 수면에 머무르면 다음날 뇌는 과각성 상태로 시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이 쉽게 올라오죠.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의 70% 이상이 만성 수면 문제를 동반한다고 보고됩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뇌로 가는 세로토닌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장내 염증이 있는 사람은 불안, 우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뇌가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장과 식습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거죠. 저희 진료실에서는 약을 오래 드셨던 환자분이 단 음식을 줄이고 아침에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고 카페인을 절반을 줄였더니 불안 증상이 훨씬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 뇌신경 전달 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임상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죠. 정리해보면 현대인의 불안은 단순히 뇌 문제가 아니라 혈당, 카페인, 수면, 장 건강 같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고 식습관과 생활을 바로잡는 게 치료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안하다면 먼저 생활 패턴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핑계 삼아 회사나 학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과거에 비해 단지 멘탈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안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 그냥 핑계 아니에요? 회사 일, 학교 책임 피하려고 불안을 핑계 삼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불안은 실제로 뇌와 몸에서 확인되는 의학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정량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불안을 겪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단순히 마음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요즘 불안이 더 늘어났을까요? 과거에 비해 멘탈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사회 환경 자체가 뇌와 몸에 훨씬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AI, 경제 불확실성, 기후위기 같은 외부 요인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또 스마트폰과 미디어 과다 노출로 내가 쉴 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불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불안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되죠. 임상 현장에서는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하다고만 보기엔 실제로 뇌와 몸에서 확인되는 신체적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보다 현대사회가 회복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힘들면 잠깐 멈추고 쉬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쟁과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내가 회복할 시간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만성화되고 약물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정리해보면 불안은 단순한 핑계나 멘탈 약함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사회가 뇌와 몸에 주는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불안을 무시하거나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몸과 생활습관, 사회 환경까지 함께 살펴서 회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불안은 핑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만성염증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검증된 의학인가요? 불안을 얘기할 때 요즘 많이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과의 연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기능의학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닌가? 검증된 의학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앞으로 건강을 치료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세로토닌 부족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최근 연구들은 불안이 단순히 뇌 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몸 전체, 특히 면역계와 염증 반응이 뇌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성 신호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신경전달물질 대사를 방해하거나 뇌세포의 흥분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혈액 속 염증 지표인 CRP나 인터루킨6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불안, 우울 증상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불안의 관계도 중요하죠. 장내 세균이 깨지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 물질이 더 쉽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 과정에서 세로토닌 합성 경로가 차단되거나 코르티솔 분비가 과도해져 불안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니라 장내축과 염증까지 연결해서 보는 게 과학적으로도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만성염증성 질환, 예를 들어 장질환이나 자각면역질환을 가진 분들이 불안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항염증 약물이나 항산화 영양소를 보조적으로 썼을 때 불안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불안과 만성염증의 관계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점점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불안을 치료할 때 뇌만 볼 게 아니라 장 건강과 염증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불안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과 장 건강까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TMS나 비약물적 치료법이 불안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가 있나요? 불안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약물 치료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요즘은 약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실 거예요. 특히
뇌 자극 치료인 TMS나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약물은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뇌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빠르게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전리움,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으로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 하고 찾아오십니다. TMS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불안과 관련된 전두엽, 편도체, 회로를 직접 자극을 줍니다. 불안 환자는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약하고 불안 중추인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TMS는 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리듬을 다시 조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죠. 미국 FDA에서는 이미 우울증과 불안 증상의 TMS를 승인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의 50에서 60% 이상에서 증상이 의미 있게 호전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게다가 약물과 달리 전신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TMS 외에 여러 가지 비약물 치료가 있죠. 예를 들어 정약뇌파 기반의 뉴로피드백 훈련은 본인이 직접 뇌파 패턴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서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또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군 보충과 같은 영양치료는 뇌신경전달물질 합성을 도와주고 장 건강 회복은 세로토닌 경로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약물 의존을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심한 불안 발작에는 약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TMS나 기능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약물 용량을 최소 용량으로 줄여서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저의 임상 경험입니다. 정리해보면 TMS와 비약물 치료는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불안은 단순히 뇌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만이 아니고 뇌회로, 장, 대사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적절히 조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약 부작용이 두려우셨던 분들, 약을 오래 써도 좋아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비약물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의 외부 요인도 불안을 키우는 데 한몫하는 요즘 개인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불안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죠. AI,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부 요인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시대에 개인이 실질적으로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불안은 단순히 마음가짐 문제가 아닙니다. 뇌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장 건강, 대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외부 스트레스가 오면 뇌가 긴장을 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불안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려면 단순히 마음 다잡기가 아니고 뇌와 몸의 균형을 함께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생활 루틴 3가지. 첫째, 아침 햇빛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코티솔과 멜라토닌 리듬이 맞춰지고 하루 종일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드세요. 혈당이 출렁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발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셋째, 짧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뇌가 차분해집니다. 마음 루틴입니다. 외부 불확실성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죠.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1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을 하고 짧게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과흥분을 진정시켜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불안장애 환자가 호흡 훈련만 해도 뇌파 안정도가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알려드리는 478 호흡법이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불안이 반복되면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TMS는 내회로의 과흥분을 조절해주고 장내 미생물 검사는 만성염증과 불안을 연결해줍니다. 이런 기능의학적 접근은 약물 의존을 줄이면서 근본 원인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집중이 안 된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하면 다들 스스로 브레인포그인가, ADHD인가 생각하는데 같은 증상 아닌가요? 의학계가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집중이 안 돼.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옆에서 누가 이 브레인포그 아니야? 또 어떤 분은 야, 그거 ADHD 증상이잖아. 이렇게 말들 하죠. 자, 여기서 궁금증. 브레인포그랑 ADHD 둘 다 집중이 안 된다는 건 비슷한데요. 이거 같은 병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걸까요? 먼저 브레인포그부터 볼게요. 브레인포그는요, 말 그대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표현이에요. 정신이 또렷하지 않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일에 몰입이 잘 안 되고 말도 더듬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질병 이름은 아닙니다. 마치 요즘 몸이 찌부둥하다 이런 말처럼 정상 묶음일 뿐이에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잠을 못 잤을 때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호르몬 불균형이 있거나 장 건강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영양소 부족이나 심지어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반면에 ADHD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명입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아이들한테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인 ADHD도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징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머리 잘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주의력 문제, 충동성, 과잉 행동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즉, 뇌의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브레인포그와 ADHD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치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브레인포그는 원인을 찾으면 좋아집니다. 잠을 늘린다든지 영양소 보충한다든지 장이나 호르몬을 조절하면 맑아집니다. 하지만 ADHD는 뇌의 주의력 조절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나 약물 또는 인지행동치료 같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즘 직장인들이 ADHD 아닐까 하고 자가 진단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브레인포그에 가깝습니다. 잠 부족, 스트레스, 당 떨어지는 거 아니면 커피를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이런 걸 조정했더니 훨씬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대로 ADHD는 그런 걸 고쳐도 근본적인 주의력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요즘 직장인들이 집중한데 ADHD 아니야? 걱정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브레인포그에 더 가깝습니다. 잠을 늘리고 영양소를 채우고 장을 회복하면 안개 낀 듯 흐렸던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내 몸의 기능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ADHD라 단정 짓기 전에 장이 어떤지, 영양은 충분한지, 뇌는 쉬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 건강을 보는 장내 미생물 검사, 호르몬과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타액 소변 검사, 그리고 뇌파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정말 뇌의 기능 문제인지 생활 습관 문제인지 원인을 꼼꼼히 찾아봐야겠습니다. 요즘 TMS나 기능의학 같은 비약물 치료가 많이 이야기되는데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약물 싫어하는 환자를 위한 마케팅인가요? 요즘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TMS 치료, 기능의학 치료 이런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아니면 약 먹기 싫어하는 환자들 잡으려고 하는 마케팅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TMS 치료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런 치료 방법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이유는 약물인 경우 부작용도 있고 보다 더 안전하게 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TMS는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라고 해서 약을 쓰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예요. 특히 우울증, 불안, 불면,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도 이미 허가받은 치료법입니다. 쉽게 말해 운동 못한 근육을 전기 자극으로 깨우는 것처럼 TMS는 제 역할을 잘 못하는 뇌 영역을 깨워주는 장치예요. 실제로 약을 줄여야 하는 분들,
부작용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의학 치료가 있어요. 이건 약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약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분 경우에 저는 약을 먹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아요. 늘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보면 철분이나 비타민 B군, 호르몬, 장 건강, 미네랄 불균형 같은 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교정하지 않고는 내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TMS나 기능의학은 단순히 약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고 약물 치료의 빈틈을 메워주고 때로는 약을 줄여주는 보완적 치료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TMS와 기능의학 치료 병행하면서 약을 반으로 줄였다, 부작용 없이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율신경검사, 정량내파, 장과 호르몬 영양 검사를 통해 이분은 뇌 기능이 문제인지 장이 문제인지 영양이 부족한 건지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 TMS, 영양 보충, 해독, 생활습관 교정까지 일관되게 이어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TMS는 뇌 기능을 직접 회복시키는 안전한 방법이다. 기능의학은 내가 제 힘을 낼 수 있도록 몸의 기반을 다지는 방법이다.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근본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과 있다, 마케팅 아닌가 고민되신다면 한번 직접 검사를 통해 내 몸과 내가 왜 힘든지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 답이 될 거예요. 성인 ADHD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이라고도 합니다. 성인 ADHD는 진짜 병인가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피곤하면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할 일 미루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인 ADHD를 들으면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성인 ADHD는 단순하게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기능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ADHD의 핵심은 뇌의 앞쪽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집중을 유지하고 충동 조절하는 뇌의 CEO와 같은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집중 회로 자체가 잘 안 켜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TV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채널이 바뀌는데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나서 10번을 눌러야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일관성이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래 게을러도 필요하면 어느 순간 집중해서 해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ADHD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공부, 일,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집중과 충동 조절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지만 사실은 뇌 회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 이거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ADHD는 뇌의 기능적 차이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TMS나 기능의학적 접근도 많이 활용됩니다. 영양결핍, 장건강, 수면 문제 등을 같이 다루면 뇌의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성인 ADHD 의심 환자분들에게 정량내파와 자율신경검사, 장건강, 영양,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인지 진짜 뇌 기능 차이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TMS, 영양 해독 치료, 생활습관 교정까지 연결해 단순히 약만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인 ADHD는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뇌 기능 차이에서 오는 의학적 진단입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자책보다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ADHD 환자가 나중에 치매 위험이 높다는 말이 사실 너무 공포 마케팅 같은데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먼저 논문 3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스웨덴에서 전국 가족 등록 정보를 활용한 다세대 코호트 연구예요. ADHD 환자의 부모 세대에서 치매 위험이 34% 더 높고 알츠하이머 위험은 55% 더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23년 이스라엘에서 성인 ADHD 환자 약 10만 9천 명을 17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성인 ADHD 진단자는 치매 위험이 약 7.77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정신자극제인 각성제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위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관찰됐습니다. 세 번째 논문인 2023년 ADHD와 치매 간 연관을 조사한 기존 논문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리뷰입니다. 몇몇 연구들이 ADHD가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논문마다 방법과 통계가 달라 메타 분석은 어려웠고 더욱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ADHD가 치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ADHD와 치매의 연관성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유전적 관계인지 ADHD를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의 누적 탓인지 ADHD인데 인지저하도 있어서 발생한 간접적인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 종말의 저자 데일 브래드슨에 의하면 치매나 인지저하의 초기 징후는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식생활 개선과 수면 개선, 운동 개선으로 인지저하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ADHD 있다면 무조건 치매로 이어진다는 말은 과장이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 역학 연구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들은 있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증상과 ADHD 증상이 겹쳐진 것일 수 있다는 진단 혼선과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등 동반 질환이 위험을 키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즉 중요한 메시지는 겁먹지 말고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치매 위험도 같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ADHD 의심 환자분들에게 작성된 설문지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철분과 비타민 B군, 호르몬, 장내 미생물 검사 등 뇌 기능과 기저, 건강 상태를 함께 체크합니다. 이 기반 위에 약물, 기능의학 치료, TMS를 조합해 오래가는 집중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용한 ADHD 증상이 낮게 나타나는 성인 환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아이들이 산만하고 가만히 못 있는 모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유형인데요. 이건 이름처럼 티가 안 나서 본인도 주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ADHD란 보통 ADHD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 산만한 아이 이렇게만 떠올리시는데요. 성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에 얌전히 앉아있고 회사에서도 조용한 직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이 늘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ADHD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진다는 점이에요. 책을 읽다가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회의 내용을 듣다가도 중간에 놓쳐버리죠. 둘째,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머릿속은 과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잡생각이 많고 늘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쉽게 피로해집니다. 셋째, 잘 잊어버리고 정리가 안 된다는 것도 흔해요. 약속이나 중요한 일을 놓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죠. 네 번째, 자존감이 낮고 불안이 많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나는 게으르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워낙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니까 주변에서도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본인조차도 내가 그냥 부주의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진단이 늦어지고 실제로는 뇌의 집중, 집행 기능에 불균형이 있는데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정량뇌파 검사나 자율신경 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약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TMS 치료나
영양과 장 건강을 함께 보는 기능의학적인 접근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하고 넘기지 않는 거예요. ADHD에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치료 방식이 있나요? ADHD 하면 흔히 산만한 아이들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성인에서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꼭 약만이 답은 아니다. 약은 각성제라서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ADHD의 핵심은 뇌가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집중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저활성화되어 있고 반대로 불안이나 긴장을 만드는 뇌는 과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정약뇌파 같은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TMS라는 뇌 자극 치료를 주로 이용합니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전두엽을 직접 자극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이죠. 부작용이 적고 뇌 본래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ADHD 환자분들을 검사해보면 꼭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철분,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지면 집중도 안 되고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장과 뇌의 연결, 장내축입니다.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염증이 생기고 이게 뇌 신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 알러지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안 맞는 음식을 줄이도록 하고 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 여기서 딱 맞는 말이죠. ADHD 환자분들은 아침에 힘이 없거나 저녁만 되면 기운이 나는 등 스트레스 호르몬 리듬이 깨진 경우가 많아요. 타액 검사로 코르티솔 패턴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럴 땐 부신 회복을 도와주는 루틴이나 영양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집중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은 충분히 먹도록 하는 거죠. 또 중금속 노출이 ADHD와 연관된 연구들이 있어서 모발이나 소변 검사로 확인 후 필요하면 해독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기능의학적 ADHD 치료는 단순히 약으로 증상만 눌러 놓는 게 아니라 뇌의 균형을 직접 맞추고 영양, 장, 호르몬까지 전체 몸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었던 분들이 원인을 찾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ADHD 환자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약물 집중력 회복 루틴은 무엇인가요? ADHD 하면 다들 약물 치료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집중력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집중력 루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ADHD 환자분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죠. 기상 후 30분 안에 햇빛을 쬐어주면 멜라토닌, 코르티솔 리듬이 조절되고 뇌가 빨리 깨어납니다. 매일 10분 햇빛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게 하루 집중력의 기본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짧게 몰입하고 자주 쉬는 습관 루틴이에요. ADHD는 긴 시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25분 집중, 5분 휴식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학생, 직장인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하면 처음으로 일을 끝을 본 것 같다고 말씀들 하세요. 25분을 처음 적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10분이나 15분을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아침 식사 루틴입니다. ADHD 환자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집중력이 확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빵이나 달달한 거 드시면 안 되고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거든요. 네 번째, 핸드폰 알림 최소화 루틴입니다. 집중 좀 하려고 하면 카톡, 메일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죠. ADHD 환자는 그때마다 바로 흐름이 끊겨버려요. 공부나 업무 시간에는 알림을 꺼두고 필요하면 방해 금지 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운동 루틴입니다. 하루 20분 걷기만 해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서 집중이 잘 됩니다. 꼭 헬스장 가지 않아도 돼요. 점심시간에 10분만 걸어도 뇌는 금방 리프레시 됩니다. 정리하면 아침 햇빛, 단백질 아침 식사, 25분 집중, 알림 차단, 20분 걷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뇌가 훨씬 안정됩니다. ADHD는 약만 묻는 병이 아니라 뇌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면, 불안, 우울, ADHD, 이명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귀나 뇌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 하시는 그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메보요는 증상만 보는 병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장내축, 즉 장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멜라토닌 같은 뇌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대사가 안정돼야 뇌가 과흥분하지 않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뤄야 불면, 불안, 이명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 기능을 살피는 정량뇌파와 자율신경 상태를 보는 HIV 검사, 그리고 장과 대사를 평가하는 유기산, 미네랄, 장내 미생물 검사 등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뇌의 과흥분을 조절하는 TMS 치료와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맞춤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약으로는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셨던 분들이 장내축을 기반으로 한 통합치료를 통해서 불면이 호전되고 불안이 줄고 이명까지 완화되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증상도 조절되는 거죠. 이게 저희 하이메의원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혹시 불면, 불안과 우울, ADHD, 이명 같은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상담과 검진 안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상 하나하나를 넘어서 장과 뇌,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 그 길에 저희 하이메 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